만약에요,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체포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돼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걸작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리고 그 영화의 원작이 된 필립 K. 딕의 1950년 소설도 있고요. 맞아요. 또 이 공상과학이 어떻게 우리 현실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분석 자료들까지 전부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냉전 시대의 편집증이 담긴 이야기가 어떻게 9.11 이후의 블록버스터로 재탄생했는지, 그리고 이 두 버전이 자유의지나 정의, 또 지금 우리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술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깊이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역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그게 좋겠네요. 배경이 2054년 워싱턴 DC잖아요. 근데 살인범죄가 아예 사라졌어요. 바로 프리크라임이라는 특수 부서 덕분이죠. 네. 미래를 보는 세 명의 예언자, 프리코그가 범죄를 예측하면 톰 크루즈가 연기한 존 앤더튼 팀장이 범행 직전에 미리 체포하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스필버그 감독 스스로도 이걸 누가 범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미스테리라고 했고요. 하지만 1950년에 나온 필립 K. 딕의 원작 소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요? 그때 메카시즘 광풍에 냉전의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누르던 시대였거든요. 아, 시대적 배경부터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원작의 존 앤더튼은 비극을 간직한 액션 영웅이 아니라 그냥 배 나온 중년 관료예요. 시스템에 순응하며 사는. 캐릭터가 훨씬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에서 거의 신처럼 묘사된 프리코그들도 원작에선 그냥 기계 부품처럼 취급받는 돌연변이일 뿐이고요. 신체적으로 기형이고 지능도 낮다고 묘사된다고요? 네, 맞아요. 와, 설정부터가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네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개념 자체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화에선 그게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잖아요. 네, 말 그대로 소수 의견이었죠. 그렇죠. 세 프리코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미래를 본 거니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의 균열, 즉 희망의 상징이 되죠. 앤더튼의 무죄를 증명할 열쇠고요. 근데 원작은 다르다는 거군요. 훨씬 더 복잡하고 철학적이에요. 원작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예언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갈래의 시간 경로 닫히를 의미해요. 시간 경로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일종의 인과관계의 덫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를 보면 세 개의 리포트가 시간 순서대로 존재해요. 세 개나요?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앤더튼이 카플란 장군을 살해할 것이다. 이건 영화랑 비슷하죠. 나 여기까지는요? 근데 두 번째 리포트, 즉 소수 의견이 뭐냐면 앤더튼이 첫 번째 예언을 알게 됐으니까 미래를 바꾸려고 살인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미래를 알고 행동을 바꿨으니까 그걸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영화처럼요? 원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리포트가 등장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요? 네. 앤더턴은 자기가 살인을 포기하면 군부의 카펠란이 이 오류를 빌미로 프리크라임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시스템의 유효성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더 큰 선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카펠란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세상에. 그럼 결국 같은 결론, 즉 살인을 저지르는 미래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말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영화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개인이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렇죠.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해피엔딩이죠. 반면 딕의 원작은 개인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는 지독하게 냉소적이고 결정론적인 결말을 맞이해요. 와, 원작의 그 냉소적인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스필버거가 왜 그걸 바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말뿐 아니라 스필버거가 만든 2054년의 그 세계 자체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듣자니 그 미래를 그냥 상상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고요. 네. 그 얘기가 정말 흥미없죠.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 스필버그 감독이 과학자, 건축가, 작가 같은 전문가 15명을 호텔에 모았대요. 싱크탱크 서밋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사흘 동안 그럴듯한 2054년을 구상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물이 바로 2054년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8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80페이지요? 와.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상상들이 지금 너무 많이 현실이 됐다는 점이죠.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앤더턴이 투명 스크린 앞에서 허공에 손을 휘젓던 그 장면이에요.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당시에는 정말 마법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나 스마트폰 멀티터치는 기본이고 최근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기기를 보면 거의 완벽하게 현실이 됐죠. 네. 근데 전 사실 더 소름 돋았던 예측이 개인 맞춤형 감시 기술이었어요. 아, 그 장면이요. 존 앤더튼 씨, 지난번에 사셨던 그 옷 어떠셨나요? 하고 말을 거는 거. 맞아요. 길거리 광고판에선 기네스 맥주 한 잔 어떠세요? 하고 외치고요. 도시 전체가 나를 알아보고 내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광고를 하는 세상. 이게 지금의 안면인식 기술하고 온라인 타겟팅 광고랑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운동화 한번 검색하면 가는 곳마다 그 운동화 광고가 따라다니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사생활이 상업적 목적으로 어떻게 잠식될지 정확히 내다본 셈이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죠. 도로랑 건물벽을 막 오르내리던 넥서스 2054. 네, 그게 오늘날 웨이모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로 이어진 거고요. 50년 후를 상상했는데 20여 년 만에 대부분 현실이 됐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네요. 네. 자, 이렇게 영화 속 미래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이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네요. 프리크라임 시스템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소설과 영화를 넘어서 현실로 들어오는데 솔직히 저는 자료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았어요. 어떤 부분이요? 프리크라임이라는 게 더는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 치안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네, 예측 치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해요. 첫 번째는 장소 기반 예측입니다. 장소 기반이요? 네, 프레드폴 같은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데 과거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시간, 장소에 범죄가 일어날 확률, 즉 핫스팟을 예측해줘요. 그럼 경찰은 그곳에 순찰을 집중적으로 돌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예측하는 겁니다. 아, 그게 훨씬 더 논증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인물 기반 예측이죠. 시카고 경찰이 운영했던 전략적 대상자 명단이나 CIA 자금 지원을 받은 걸로 유명한 팔런티어 같은 기업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한다고요? 뭘 근거로요? 단순히 전과 기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범죄 기록은 물론이고 소셜미디어에서 누구랑 친구인지, 어느 동네 사는지, 심지어 특정 가게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같은 온갖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위험 점수를 매긴다고요? 네, 사실상 그 사람의 모든 디지털 흔적이 잠재적 범죄 증거가 되는 셈이죠. 영화 속 프리코그는 인간이라 불완전할 수 있다는 설정이었는데 그럼 데이터에 기반한 이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객관적일까요? 거기에 바로 이 기술의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거든요. 아, 이 알고리즘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국 과거의 경찰 데이터를 학습 자료로 삼아요. 근데 만약 그 데이터 자체가 인간의 편견을 담고 있다면요? 특정 인종에 대한 과잉 단속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알고리즘이 그 편견까지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학습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증폭시키겠네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과거 데이터를 보고 특정 소수인종 거주 지역을 범죄 핫스팟으로 딱 지정해요. 그럼 그 예측에 따라 경찰이 더 많이 그 지역에 투입되겠죠? 네, 경찰력이 집중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소한 경범죄까지 더 많이 단속되고 체포 건수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늘어난 체포 데이터가 다시 알고리즘에 입력돼서 봐라, 내 예측이 맞았지? 하는 식으로 원래의 편견을 더 강화시키는 먹이가 되겠군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그래서 한 분석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요. 이건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경찰 활동을 예측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객관성을 위해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과거의 편견을 최첨단 기술로 포장해주는 셈이네요. 네. 심지어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공개를 안 해요. 투명성도 없는 거죠. 내가 왜 잠재적 범죄자인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950년대 SF 소설에서 시작해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거쳐 이제 우리 도시의 현실까지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영화는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며 희망을 보여줬지만 현실은 원작 소설의 그 냉소적인 세계관에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좀 씁쓸하네요. 이제 논쟁은 단순히 자유의지냐, 결정론이냐 같은 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섰어요. 데이터,
알고리즘의 편향성,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온 거군요. 네. 영화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는 어디까지 희생될 수 있는가? 이게 더 이상 가상의 딜레마가 아니라는 게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원작 소설에서 앤더튼은 예언을 받기 때문에 행동하고 또 그의 행동 때문에 예언이 전제하는 닫힌 고리에 갇히잖아요. 네, 일종의 자기 참조의 덫이죠. 한 분석에선 신의 섭리 같은 외부적인 힘만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데이터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예측의 고리를 끊거나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 기업의 보이지 않는 이윤 추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망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의 안전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경고는 우리가 더 이상 누가 혹은 무엇이 이 시스템을 통제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세상에 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